물리적인 풍화작용에 속하는 것은 어느 건가? 토양이 물리적인 풍화, 가수분해, 물이 분리가 되는 거, H2O가 물과 산소,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거, 탄산화작용, 수화작용, 전부 다 화학적인 작용에 해당이 되지만 빙식작용, 얼음이 얼었다 풀렸다 한다. 아니면 수식, 물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 이런 것은 주로 물리적인 풍화작용에 해당이 되죠. 바람의 풍화, 그것도 물리적인 풍화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빙식작용입니다. 토양의 기능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토양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물을 지지하고 양분을 공급하죠. 작물 지지, 토양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이게 작물이 옆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죠. 작물을 지지를 해줘. 또 양분을 공급하고 수분도 공급을 해주죠. 또 물을 여과한다. 이런 건 전부 다 토양의 기능에 해당이 되지만은 독성이 강한 중금속 성분을 작물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중금속이 있다 손 치더라도 토양에서 어느 정도 이걸 걸러주죠. 그래서 작물에 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지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 단면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토층 중 무기층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자, 토양을 갖다가 크게 얘기를 하면은 A층이 있고 토양의 겉에 산화층, A층, 산화층. 그 다음에 여기 산화층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유실에 의해서 집적되는 B층. 이거는 환원층이죠. 환원층. 그런데 맨 위에는 이제 낙엽이 있어, 낙엽. 이건 유기물층. 이렇게 토양을 봤을 때 토양 중에 기본 토양 무기물층이라고 해서 여기는 유기물이고 무기물 A층하고 B층이 똑같이 무기물층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표본이 되는 것은 A층입니다. A층. 그래서 무기물층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A층이다. 정답은 4번 A층이죠.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한 윤작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가장 낮은 것은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가작물을 심습니다. 두가작물, 콩과 식물을 심게 되면 공기 중에 유리질소를 고정을 해서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지겠죠. 근체류, 알팔파 등 재배로서 토양의 입단 형성을 유도한다. 그렇죠. 알팔파 같은 경우는 토양의 입단 촉진을 갖다가 유도를 해주는 그런 두가 목초죠. 피복작물 재배로서 표층의 유실을 막는다. 이것도 비옥도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채소 재배 작물로 토양 선충 피해를 경감한다. 선충은 토양 속에 들어있는 선충은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그게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대기 조성과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기 중 질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질소가 78 내지 79%가 들어있죠. 대기 중 질소는 콩과 식물의 근체류에 의해서 글리군에 의해서 고정되기도 한다. 그렇죠? 글리군 또는 조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 농도는 작물의 광합성 수행하기에 충분한 과합화 상태가 아니고 공기 중에는 CO2가 질소가 78 내지 79%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20 내지 21%가 들어있고 CO2가 0.03%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태양이 해가 뜨고 나서 한
한 2시간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해. 0.03%가 들어있는데 CO2가 0.03%가 금방 다 이용을 하고 이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탄산 시비를 해야 돼. 여기다 CO2를 갖다가 추가로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을 탄산 시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 중에 충분한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부족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이 있어가지고 과파 상태가다. 이것은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여매지, 간척지 토양의 개량 방법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암거나 명거 배수를 한다. 암거, 지하에 토관을 매설을 해가지고 물을 스며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 명거, 겉으로 나타나는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빼주는 것. 석회물질을 사용한다. 석회도 반드시 석고를 쓰셔야 되겠죠. 전층 기계 경운을 수시로 실시해요. 수시로 실시하게 되면, 경운하게 되면 입단이 파괴가 되겠죠. 수시로 이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옳지 못한 것은 3번. 유기물을 많이 시용한 토양의 보비력을 높이는, 보비력이 높은 이유는 보비력, 비료를 양분을 간직하는 능력을 보비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전기적으로 비료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물 속에는, 토양은 음이온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유기물, 이런 성분은 양이온,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했을 때 비료 성분이 유실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부식, 퇴비라든가 유기물 속에는 CEC, 양이온 치안 용량이, 그릇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퇴비를 또 유기물을 많이 시용할수록 보비력도 좋아지고 보수력도 좋아지고 또 작물한테 공급하는 영양 공급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 작물의 생산량이 낮은 토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생산량이 낮은 토양. 자갈이 많으면 생산량이 낮지 않겠죠. 배수가 불량한 토양도 수량이 낮겠죠. 유황 성분이 많게 되면 H2S, 유화수소, 황화수소의 공격을 받겠죠. 하지만 지렁이가 많은 토양은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정답은 3번. 논에 녹비작물을 재배한 후에 풋거름을 넣게 되면, 풋거름, 완전히 썩지 않는 풋거름을 넣게 되면 기포가 뽀갈뽀갈 기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메탄가스라는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완전히 이게 숙성이 되면은, 완숙이 되는 거름 속에서는 기포가 발생이 되질 않지만은, 용해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으면은 기포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용해도가 낮아. 그래서 덜 썩어서, 덜 썩은 유기물 속에서는, 풋거름 속에서는 이게 용해가 되면서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중 암석의 화학적인 풍화작용을 유발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산화작용, 가수분해 작용, 탄산화작용, 이건 전부 다 화학적인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얼었다 녹았다, 수축과 팽창, 이런 것은 물리적인 풍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소독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태양열 소독은 유기농업에서 주로 화학적인 소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열 소독, 햇볕을 이용해 가지고 토양 속에 들어있는 토양 전염성 병해충을 예방하거나 그거를 대처하는 것이 태양열 소독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주로 노지 토양보다는 하우스, 시설 토양에서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7월, 8월 달에 온도가 30도 이상 높아지는 시설 하우스에 대해서는 온도가 50도, 60도까지 높아지지만 노지의 경우는 비닐을 씌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효과가 시설 재배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주로 노지 토양에서 소독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는데 채종지에서, 채종 재배에서 종자의 퇴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감자는 평야지대보다도 고냉지 씨감자를 재배한다. 그렇죠. 감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진딧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옮깁니다. 평지에서는 진딧물이 비교적 적습니다. 해발 700m 이상 고냉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관령 같은 지대에서는 진딧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매개곤충이 없기 때문에 고냉지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최정포에서 공용되는 종자는 원원종에서 생산된 신용 있는 우선 종자를 써야 되겠죠. 형편없는 종자를 써서는 우선 종자라고 볼 수가 없죠. 질소비료 과용하지 말아야 된다. 균형 시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종자 오염을 막기 위한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기농업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행농업에서 병치 방제를 철저히 해서 병충해에 오염되지 않는, 병에 오염되지 않는 우량 종자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은 유기농업에서는 병치 방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문항에서 유기농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유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 중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은 유기 농산물이죠.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기 농산물하고 무농약 농산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농약. 유기 농산물은 화학 비료, 그 다음에 농약이 있죠. 유기농업에서는 화학 비료도 일체 써서는 안 되고 농약도 일체 써서는 안 됩니다. 무농약의 경우는 농약은 일체 써서는 안 되지만은 화학 비료의 경우는 전문 농촌진흥기관에서 지정하는 표준 시비량이 있어요. 토양을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병당 화학 비료를 관행해서 9kg를 줘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은,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표준 시비량 9kg보다도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하, 그러면 3kg 이하를 줘요. 3kg 이하, 3kg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은 줘서는 안 되지만 비료, 화학 비료 경우는 무농약의 개념에서는 기준 표준 시비량은 3분의 1 이하까지는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유기농자재 중에서 식물에서 얻는 것. 자, 보르도액, 규조토, 유황은 천연 광물질이 되겠지만은 목초액, 이거는 자, 이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액체를 얘기를 하죠. 산림청에서 기준량을 정해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쓰시는 거기 때문에 식물에서 얻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과 관련한 국제활동조직의 명칭에 해당되는 것은 ILO 노동기구죠. WTO 해당이 안 되지만 IFOM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입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그 첫자를 따가지고 IFOAM, 이거는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이라는 약자입니다. IFOM이 해당이 되겠죠. 뿌리의 흡수량 또는 흡수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토양 중에 산소가 부족된다. 산소가 부족되면 수분이라든가 흡수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벼의 경우에 무효분할기에 헛새끼 치는 시기, 참새끼가 다 끝나고 헛새끼가 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일부러 중간 낙수를 합니다. 중간 물때기, 물을 쭉 빼주면은 논 속에 실금이 갈 정도로, 실금이 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그쪽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야 양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충분해야, 그래야 흡수력도 좋아진다. 고립 상태에서 온도와 CO2 농도가 제한 요건이 아닐 때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작물은 광포화점.
CO2하고 온도를 계속 높여주는데 광합성 생산량도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어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계점 이상에서는 자, CO2 온도를 높아지면은 계속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량도 높아져.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요. 어느 시점에서 딱 오히려 떨어져. 이 한계점, 이것이 광포화점이에요. 광포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광보상점은 뭐냐? 여기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배출되는 것, 호흡에 의해서 소비하는 양하고 같이 똑같아지는 그 생산량이 제로가 되는 점이 광보상점이에요. 포화점. 그래서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C 포작물이야. 이파리가 넓은 옥수수. 옥수수는 광포화점이 80 내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콩, 감자, 보리, 담배, 강낭콩 이런 것은 30%예요. 벼, 목화는 40 내지 45%.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옥수수. 다음 중 수막하우스의 특징에 올바르게 설명하는 수막하우스. 워터커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겨울철에 주로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창문에 동해, 저온 해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저온에 노출이 되면은 겉에다 물을 뿌려주게 돼요. 이건 워터커튼이라고 그래요. 물은 어느 온도가 0도지요. 그리고 더 이상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온성을 위해서 보온성이 뛰어난 시설이 수막하우스입니다. 정답은 2번. 논토양의 토충 분화와 탈질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토충 분화. 물이 잠겨있기 때문에 겉에 수미리는 산화층이지만 물 밑에는 환원층, 산소가 부족한 환원층이 해당이 되죠. 옳지 못한 거. 질산태 질소를 논해주게 되면 암모니아태 질소보다도 비료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자, 비료 중에 논해주는 비료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NH4가 암모니아태 질소. 그 다음에 질산태, NO3. 논해주게 되면 질산태 질소는 그대로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탈질 현상이 일어나요. NO2, NO2. NO2. 그 다음에 N2. N2로 해서 탈질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질산태질소는 이만큼 암모니아태는 질산태질로 바뀌어가지고 탈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기간이 대단히 길지만 질산태는 금방 탈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질산태질소를 논해주면은 이걸 논해주게 되면은 암모니아태질소보다 비효가 높은 것이 아니라 질산태질소는 금방 탈질 현상을 해서 유실이 많아집니다. 정답은 옳지 못한 것은 4번. 다음 중에서 경작지 전체를 3등분 해가지고 매년 3분의 1씩 휴작을 하는 거. 그거는 삼포식 농법이요. 삼포식 농법. 자, 이 같은 토양이 있습니다. 토양이 있는데 3등분을 해. 여기는 작물을 재배해. 여기도 작물을 재배해. 이 땅은 놀려. 휴환을 해. 그러면 토양이 그만큼 지력 유지가 되겠죠. 이거를 삼포식 농법인데 단지 이 놀리는 기간 동안에 여기다가 크로바라든가 콩과 둑과 작물을 재배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공진질소를 고정을 해서 토양이 기름져집니다. 이거는 계량 삼포식. 삼포식에다가 계량을 했다. 계량 삼포식. 이렇게 토양을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상생태형과 작물의 재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파종과 모내기를 일찍 하면 가문성, 조생종이 되고 늦게 하면 만생종, 감광성이 되죠. 감광성은 모짜리 기간 동안에서 영양이 결핍되고 고온기에 이르면 쉽게 생식, 생장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감온성, 그러니까 조생종이죠.
조생종을 못 자르기 기간에 길게 되면은 영양이 부족하고 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생식생장이 이삭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문성 북부 지역에서 조생종 벼품종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문항에서는 가문성이 아니라 감광성 못자리가 이렇다고 그래서 그걸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정답은 2번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친환경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증산 위주로 생산 증대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무농약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인구가 늘어났다, 식량이 부족하다. 그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구 증산에 따라서 생산량 증대가 필요할 때는 이거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 관행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은 4번. 알칼리성 염해지 밭토양 개량에 적합한 석회 물질로서 염해지, 그건 바로 석고죠. 생석회라든가 소석회가 아니고 생석회, 소석회 아닌 석고를 써야 됩니다. 유기농업 목표가 아닌 것은 유기농업에서는 자원의 지역 내에 생산되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축산 수량과 인간의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작물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에서는 유지 보존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거 아닌 것은 3번. 유기재배용 종자 선정 시에서 사용이 절대 금지되는 거. 이거는 내병성이 강한 품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유기재배에서 생산된 종자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만 유전자 변형 종자, GMO 농산물하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또 LMO, 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유전 형질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상 형질을 만드는 거. 리빙 모디피드 오가니즘, 그 첫째를 따서 LMO라고 얘기를 합니다. GMO, LMO 농산물은 유기농업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겠죠. 식물과 공생관계를 가진 균은, 자, 식물하고 균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아가는 거. 균이 있습니다. 우리 난과 식물, 풍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식물하고 균하고 같이 공생을 해요. 그래서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과 세균의 공생관계. 그래서 균, 여기 식물과 공생관계입니다. 과수 유기재배의 토양 표면과 관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기재배에서는 청정재배, 풀을 깨끗이 제거를 한다든가 초생재배,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일정 구간에 풀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과수에서 풀을 깎지 않고 과수고 같이 재배하는 초생재배, 부처법, 풀이라든가 볏짚을 토양 피복에 겉에다가 피복을 해주는 거 다 해당이 되지만 플라스틱 자체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기재배에서는 거리가 가장 멀죠. 작물의 파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건 파종. 자, 선종이란 파종 전에 우량한 종자를 가려내는 것. 선종. 선택한다. 종자를 선택한다. 선거, 사람을 골라내는 거. 종자를 골라내는 거. 그래서 선종. 우량한 품종을 갖다 골라내기 위해서 바람에다 갖다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가벼운 것을 멀리 날아가고 아니면 소금을 가리기로 한다. 무거운 종자를 가라앉혀서 이와 같은 선종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옳은 답은 1번. 우량 종자를 가려내는 것을 선종이라고 한다. 과수의 전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갱신전정, 결과 모지를 바꿔주는 것이 갱신이야. 갱신한다. 있던 거를 서로 뒤바꾸는 거. 그래서 결과 모지가 원줄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결과는 열매를 맺는 그 꽃을 피는
그걸 갖다가 결과모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모지가 잎줄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제대로 영양 공급이 어렵겠죠. 그래서 착과가 불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행신경제는 결과모지를 바꿔주는 거. 가장 옳은 답은 2번입니다. 자연 생태계와 비교할 때 농업 생태계가 특징이 아닌 것은 자연 생태계, 이건 재래종, 농업 생태계, 인간이 필요한 경제성이 있는 그 방향으로 작물이나 종자를 바꿔주는 것을 농업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량을 하다 보면은 재래종은 자연 생태계는 개량종 농업 생태계보다도 주로 지속성이 짧고 일시적이죠. 그 다음에 인간 의도적으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종 다양성도 낮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여러 가지 종자들이 서로 혼종이 되어 있지만 또 안전성에도 취약합니다. 특수한 우리 인간 목적에 따라서 개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갖다가 재래종의 경우는 기후 풍토 환경에 적응이 돼서 병충해 이기는 힘도 강합니다. 이걸 개량을 했어. 개량하면은 여러 가지 병충해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온도도 따뜻하게 맞춰야 되고 사료도 개들이 좋아하는 사료만 줘야 되고 이러듯이 농업 생태계,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방향으로 모든 종자를 개량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종다양성이 농업 생태계는 낮고 그다음에 지속성도 짧고 인간 의존적이지만은 안전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낮다. 정답은 2번 안전성이 높다 항목이 되겠습니다.